이 사건이 가출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다른 실종 사건과 다르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로버트 B가 가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종은 곧 훨씬 더 섬뜩한 사건으로 드러났고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안젤라 리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누가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잠시 생각하면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가 데이터 브로커에 의해 웹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 인커그니가 이 정보를 삭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커그니는 어떤 데이터 브로커가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들에게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가입하자 50개 넘는 데이터 브로커가 제 정보를 보유한 걸 알았고 며칠 만에 정보가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설정은 몇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인커그니가 대신 행동할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들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들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무제한 요금제의 맞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내 정보가 나타나는 링크를 직접 제출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전문가 팀이 대신 삭제해 줍니다. 온라인 안전이 걱정된다면 인커그니로 내 데이터를 되찾으세요. 연간 플랜 60% 할인 코드 CrimeFix. 2016년 11월 로버트 B가 13세의 나이로 아무 흔적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피킨 경찰은 그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킨은 피오리아 남쪽에 위치한 인구 3만 1000명의 도시입니다. 처음엔 경찰이 로버트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으로 봤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11월 17일 제가 알기로는 108 학군의 무단 결석 담당관이 피킨 경찰관과 함께 로버트 B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 결석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로버트와 접촉해 학교에 가야 한다고 조언했을 때 로버트는 그 자리에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11월 18일 로버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단 결석 담당관이 다시 개입했고 패킨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다시 무단 결석 딱지를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로버트가 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 18일에 어머니가 제공한 로버트의 사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게시했고 우리 닉셀 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추운 날씨와 보고된 건강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실종 및 위험에 처한 청소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보통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해 엠버 경보를 발령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 경찰서장이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즉시 우리 경찰 수사과에 배정되었고 어머니와는 매일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약 30건의 제보를 받았고 그 모든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 이후로 로버트 B의 목격이 확인된 단서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인근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으면서 다른 기관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엠버 경보를 발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엠버 경보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이 아동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B가 납치되었다는 어떠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리노이주 경찰과 연락을 취했으며 실종자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주의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경고는 다양한 뉴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방송할지 말지는 각 뉴스 매체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대중께 저희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3세 로버트 B를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수사팀 전체를 투입했습니다. 여러분은 경찰서장이 로버트의 실종이 엠버 경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언론에 호소하는 것뿐이었어요. 정말로 로버트가 실종되었다는 정보를 방송해달라고 간청하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정말 이상했던 점은 경찰이 실제로 집에 가서 로버트를 봤다는 사실이에요. 경찰이 로버트를 학교에 데려가려고 갔지만 로버트는 도망쳐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로버트 어머니의 친구 키스 브래킷과 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진술서에 따르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학교를 빼먹을 때 가끔 브래킷의 집에 놀러 가곤 했고 때로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주 검사는 진술서에서 2016년 11월 28일 킨 형사가 브래킷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썼어요. 브래킷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로버트를 본 것이 11월 15일이나 16일이었고 11월 18일에 리사가 자신에게 전화해서 로버트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브래킷은 문을 열고 로버트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했어요. 브래킷은 그 후 트레이시와 함께 도시를 떠났다가 이제 막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형사들은 다시 한번 키스 브래킷을 찾아가 로버트의 실종에 대해 조사했어요. 형사는 진술서에 이렇게 썼어요. 2016년 12월 16일 킨 형사와 레이니 경사가 브래킷을 조사했어요. 브래킷은 2016년 11월 16일에 리사 B와 트레이시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했다고 말했어요. 2016년 11월 18일 오전 8시경 리사 씨가 그에게 로버트가 집에 있는지 문자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브래킷 씨는 오전 9시 15분쯤 리사 씨의 집에 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지만 집 안으로 소리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후 유리카에 가서 트레이스를 데리고 남부 일리노이로 운전해 취업 지원을 하러 갔다고 진술했어요. 브래킷 씨는 인터뷰 후반부에 혼자 남부 일리노이로 운전했다고 했어요. 브래킷 씨는 휴대폰 데이터 추출에 동의했어요. 이후 브래킷 씨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6년 11월 18일 오후 12시 48분에도 브래킷 씨의 휴대폰은 여전히 패킨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그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시간이 더 흘렀지만 로버트 B 씨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번 주 피오리아, 테즈웰, 우드포드 카운티를 담당하는 그레이터 피오리아 지역 크라임 스토퍼가 여러분을 패킨으로 안내해 실종자 사건에 집중합니다. 11월 18일 13세 로버트 B군 이 어머니에 의해 가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로버트 군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주 및 연방 당국이 수사에 합류하여 패킨 경찰서와 함께 일리노이 중부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단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색과 면담, 지상 수색까지 했지만 수사관들은 아직도 로버트 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군은 키 4핏 6인치, 몸무게 110파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회색 셔츠, 청바지, 빨간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 마이크 이튼입니다. 범죄신고센터는 이번 주에 로버트 군의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분께 최대 현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끔찍하고 참혹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주 검사는 2017년 7월 24일 29번 도로에 위치한 주택 뒤편 외진 곳에서 해골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썼습니다. 패킨 경찰서, 페이즈웰 카운티 보안관실, 그리고 일리노이주 경찰의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해골 유해 외에도 서로 다른 색상의 두 종류의 밧줄과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것이 붙어있는 덕트 테이프와 검은색 전기 테이프 뭉치도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유해가 발견된 그 부지는 메리라는 이름의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리는 인터뷰에서 부지 소유주는 자신이지만 관리는 조카 키스 브래킷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는 키스가 2016년부터 그 부지를 관리해왔으며 약 2주 전에 키스가 그 부지에 잔디를 깎았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또한 키스가 현재 패킨의 쿠퍼 스트리트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저웰 카운티 형사들은 그 주택으로 갔고 주택에 접근하던 중 주택 밖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가 발견된 현장에 있던 밧줄과 구성과 색상이 비슷해 보이는 밧줄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주택에 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브래킷이 거주하던 주택의 차고에서 형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밧줄과 일치해 보이는 밧줄뿐만 아니라 덕트 테이프, 검은색 전기 테이프, 그리고 성행위에 흔히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구속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주 검사는 부검 결과 그 유해가 로버트 B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그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죽음은 타살로 판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형사들은 키스 브래킷을 다시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그는 이에 응했습니다. 주 검사는 2017년 7월 25일 오후 5시 15분경 피킨 경찰서에 헤이즐 우드 형사가 브래킷을 면담했다고 적었습니다. 면담 중에 헤이즐 우드 형사는 브래킷에게 해골 유해가 발견된 그 부지에 시신을 낮 시간에 두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브래킷은 부지의 상세 지도를 그렸고 로버트처럼 체격이 큰 사람을 철도 선로에서 들어올려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시신을 두었다면 유해가 발견된 곳과 훨씬 가까운 부진의 차고 옆에 그냥 차를 세웠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차량이 자주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브래킷은 유해가 발견된 숲속 지역에는 2-3년 동안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래킷은 자신이 양성애자이며 BDSM, 즉 결박, 지배, 성적 훼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샴페인에 있는 BDSM 클럽에 가서 성적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BDSM은 일반적으로 결박, 지배, 가합, 피학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전자증거가 중요하고 이 사건에서도 주 검사는 전자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브래킷의 구글 계정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브래킷의 데이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브래킷은 유해가 발견된 지역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2017년 4월 17일을 포함하여 그의 휴대전화가 유해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30피트 이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래킷의 목소리로 한 구글 음성 검색 기록이 복구되었는데 이 검색은 유해가 발견된 지 몇 시간 후인 2017년 7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브래킷의 집에 도착하거나 그와 대화하기 전에 브래킷의 음성 검색에서는 DNA가 밧줄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음성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서 해골 유해와 함께 밧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법 집행기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브래킷은 또한 2017년 7월 25일 이른 아침에 음성 검색을 완료했는데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키스 브래킷은 2018년에 주거 침입 절도 및 기타 범죄로 감옥에 갔지만 2025년 12월에 가석방되었습니다. 브래킷이 출소한 지 이틀 후 그는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 키스는 페이스북에 프로페셔널 모드로 새로운 창작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올렸습니다. 저를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을 확인하고 팔로우 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professional mode. 그리고 3월 13일 브래킷은 페이스북에 저는 여성 트랜스젠더로 더 많은 옷과 개인 위생용품, 청결 도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여성으로서 저는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 있는 드림센터와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곳을 벗어나 진짜 제가 되고 싶다고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동성애 혐오자라도 저는 여전히 친구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 혐오자라도 인생의 진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도 인간임을 설명하고 싶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고 인종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같아요. 저를 후원하고 저답게 살 수 있도록 물품 구입 비용을 보내주세요. 키스는 페이스북에 전단지를 올리면서 이제는 에이미 조라고 불리고 싶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인생을 바꾼 수술을 받았고 항상 되고 싶었던 사람, 즉 여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제 노숙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이 성전환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의류, 화장품, 향수, 머리핀 등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기부를 요청하고 있어요. 에이미 조 브래킷가 전단지를 올린 지 한 달도 안 되고 로버트 B가 실종된 지 9년이 넘은 뒤 경찰은 에이미 조라는 이름을 쓰는 키스 브래킷을 로버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패킨 경찰서의 형사들이 패킨 출신의 48세 키스 A 브래킷이
2016년 로버트 B 살인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브래킷은 1급 살인과 살인 은폐 혐의로 체포되어 테이즈먼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FBI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테이즈먼 카운티와 피오리아 카운티의 수색 및 구조팀은 저희의 요청으로 수백, 아니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경찰 항공대, 일리노이 주 경찰, 현장 감식 요원들, FBI 감시팀, 그리고 퀀티코에 있는 FBI 행동 분석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 경찰 과학수사연구소과 퀀티코에 있는 FBI 실험실의 과학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이 수사에 우리를 도우며 누적해서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요청을 했고 그들은 항상 그 모든 요청에 응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윌 스필라르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시카고 경찰에서 은퇴한 형사로 살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일리노이주 피킨에 계신 당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죠. 하지만 살인 사건은 어디서든 살인 사건입니다.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2019년부터 이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에임이라고 불리는 키스 브래킷은 2025년 12월에 주거 침입 절도 사건으로 가석방되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왜 지금일까요? 왜 2026년 4월에야 이 사건을 기소하는 걸까요? 글쎄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는 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그들이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일의 책임자였던 거죠. 특히 그 불쌍한 아이의 유해가 이모집 뒤에서 발견된 후로 그랬죠. 이 일은 사건에 영향을 줬고 경찰은 수색영장을 여러 건 집행하고 조사도 했지만 그는 이미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는 7년간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시간을 들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확인해 검찰에 넘길 좋은 사건을 만들 기회가 있었죠. 그가 가석방 되자마자 곧바로 체포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소한 지 거의 석 달 됐어요. 그리고 그는 석 달이 넘게 출소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그들이 사건을 준비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7년이나 걸렸고 그 아이가 죽은 뒤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경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색영장, 신원조회 같은 것들이요. 그들은 이 퍼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가 출소한 후 3개월 동안 그는 하프웨이 하우스에 있었나요? 그는 주 밖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가석방 중이라면 특별 허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엔 그들은 그냥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약간의 추가 증거, 법의학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그들이 기소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들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서에 언급한 것만 봐도 최소한의 증거는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은 최소한 2017년, 2019년부터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꽤 강력해 보이는 정황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키스 브래킷이 관리하던 부지에서 불쌍한 로버츠의 유해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해는 당시 브래킷이 살던 부지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밧줄과 테이프 등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른 것도 다뤄볼게요. 좋아요. 밧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비슷한 밧줄이라고 했는데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건 다르잖아요. 일반 밧줄이라면 변호인 측은 이런 밧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유해에서 나온 밧줄 끝과 영장 집행으로 발견한 밧줄 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밧줄 끝이 명확하게 잘려있고 같은 도구로 잘렸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건 간접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도구 자국 같아요. 절도 도구가 문의 특정 패턴을 남기듯이요. 그 도구를 찾아서 문틀에 대보면 이 도구가 그 자국을 남겼다고 지문처럼 말할 수 있죠. 그 밧줄이 매우 중요하며 연결된다면, 도구 자국으로 연결된다면 그건 정황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의 근접성에 관해서는 K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변호사는 이 밧줄과 테이프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히 파헤칠 거예요. 그들은 분명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로버트의 유해에서 수거한 것과 키스 브래킷의 집에서 발견된 것을 실험실에서 비교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럴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누가 알겠어요? 집에서 이런 물건들의 영수증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것도 가능성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아이는 2016년에 실종됐어요. 그 남자가 가게에 갔나요? 홈디포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이 있나요? 그들이 그의 휴대폰에 대해 많은 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실종 당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일어난 지 10년, 유해가 발견된 지 9년,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었던 7년이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작업을 하고 이 남자를 상대로 사건을 제기할 때 완벽하게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정말로 가장 치명적인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외에도 로버트가 키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키스 브래킷의 구글 계정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 사건 형사가 작성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 검사가 작성한 선서 진술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들이 이 정보를 수집했고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브래킷의 구글 계정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터에 포렌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여러 번 유해가 발견된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로버트가 실종된 날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2017년 4월 17일을 포함해서요. 그의 휴대전화가 유해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30피트 이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휴대전화 삼각측량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마 구글 데이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일을 할 당시 구글 데이터는 새로웠고 말씀처럼 우리는 기지국 삼각측량으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기지국 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만약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면 트리거피쉬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접근하면서 신호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구글 데이터는 삼각 측량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층이 있어요. 구글 데이터에는 또 다른 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키스 브래킷이 했다고 주장하는 음성 검색이에요. 키스 브래킷의 데이터에서 음성 검색이 복구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2017년 7월 24일이었고 바로 그날이 로버트의 유해가 발견된 날이에요. 그 음성 검색은 형사들이 키스 브래킷 집에 가기 전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검색을 했다고 했어요. DNA는 밧줄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나요? 그리고 음성 검색이 끝났을 때 현장에서 해골 유해와 밧줄이 발견된 사실은 오직 법 집행기관만 알았어요. 다음 날 그는 검색을 했어요. 살인사건 용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모든 게 정말 치명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밧줄에 관한 건 정말 수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건 법 집행기관이 일부러 숨겨둔 정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범인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연담실에서 용의자와 대화할 때는 그들에게 어떤 정보도 주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이 정보를 주길 원하죠. 특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밧줄 같은 거라면요. 아무도 밧줄에 대해 몰랐는데 그가 밧줄을 언급한다면 당신의 사건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퍼즐은 처음에는 모든 조각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씩 모으기 시작해서 모든 조각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죠. 알다시피 이게 그가 검색했다고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인사건의 요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분명히 그는 그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 결과에는 아마도 경찰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왔겠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우리가 말했듯이 이 모든 게 사건 일부예요. 그들은 충분한 시간에 잘 준비했죠. 우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13살짜리가 40살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정말 소름이 돋고 분명히 경찰에게도 경고 신호가 됩니다. 그 점을 언급해줘서 다행이에요. 정말 큰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이 서류의 처음 부분을 보면 로버트가 학교를 자주 빠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로버트의 엄마가 말하길 가끔 로버트가 내 친구 키스 집에 가서 밤을 보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 아니면 아직 부모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10대 자녀 아니면 자녀가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20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요, 윌. 정말 큰 경고 신호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이해해야 하며 저도 부모지만 자녀가 무엇에 노출되는지 신경 써야 해요. 부모가 노출되는 것에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다시피 이 뒤에는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엄마의 배경이나 가족 배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13살짜리 아이가 어른 남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학교를 빠지고 그 집에 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 그 안에 뭔가 더 있는 거죠.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엄마가 키스 브래킷과 함께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마약 사용이 많았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는 트레이스라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소위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진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이 자신을 어떤 환경에 노출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아이들도 그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3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지 어른들 사이에서 파티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아니요, 또래 13살 친구들과 어울려야죠. 맞아요.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일로 정말 슬픈 점은 로버트가 경찰이 엄마에게 무단 결석 딱지를 주고 학교에 데려가려고 집에 왔을 때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게 제 말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아무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가 키스브래킷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금 그들이 제출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아주 탄탄하게 사건을 입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과학 수사 자료들, 무덤 자국일 수도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게 상당한 이유를 보이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할 때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 나올 거라고 믿어도 좋아요. 우리는 키스 브래킷이 다른 진술을 했는지 모르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불쌍한 아이가 10년 전, 거의 10년 전에 사라졌고 지금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에요. 윌 스필러 씨, 늘 시간 내어 전문 지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만에요. 키스 브래킷의 법적 이름은 아직도 키스 브래킷입니다.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들으셨다시피 키스는 에이미로 성전환 중이며 에이미 조라고 불리기를 선호하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에이미 조로 불리는 키스 브래킷은 타자웰 카운티 구치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계속 추적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라 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